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모습의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화목한 가족, 그렇지 못한 가족, 의 좋은 형제 사이나 아우를 괴롭히는 형,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옛날 이야기의 갈등이나 사건들은 대부분 바로 그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이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인간관계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자쌤의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나라의 부마가 된 꿈.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늦도록 장가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총각은 이 꿈이 하도 신기하여 어디에도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오늘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아니, 무슨 꿈인가? 하고 물어댔는데 자기가 말해놓고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도통 꿈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하니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 얘기 안 해주는 총각의 이야기는 어쩌다가 그 마을 사또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니, 무슨 꿈을 꾸었길래 이 온 마을이 그 꿈을 궁금해하며 난리란 말인가? 여봐라, 당장 그 총각을 잡아와라. 그렇게 총각은 꿈 이야기를 안 해주어서 사또에게까지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무슨 꿈을 꿨길래 꿈 얘기를 안 하느냐? 마을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네 꿈이 무슨 꿈일까 궁금해 죽으려 하는구나. 어서 고해 보거라. 사또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요. 제 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총각은 사또가 묻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이런 괘씸한 녀석. 그럼 그 꿈에 대해 아예 이야기를 안 하면 되었을 것을 어찌 신기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안 되겠다.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둬라. 그렇게 총각은 꿈 얘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옥에 갇혀 있는데 웬 쥐가 두 마리 들어와서 옥사 안에서 싸워댔습니다. 저놈의 쥐들이 왜 저기 들어와 싸우나? 총각은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쥐 두 마리가 죽도록 싸우더니 한 마리가 죽어 자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가 죽으니까 다른 쥐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더니 웬 조그만 막대기를 하나 물고 왔는데 그 막대기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내리 재고 올려 재고 그렇게 죽은 쥐를 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재니 갑자기 죽었던 쥐가 발딱 일어나서 툭툭 털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 저 막대기는 뭐지?
총각은 막대기를 물고 가는 쥐를 툭 때리니 그 쥐가 그 막대기를 그만 놓치고서 도망을 쳤습니다. 신기한 막대군. 이것만 가지면 내가 쓸 데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총각은 그걸 가지고 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임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금이야 옥이야 아주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별안간 병이 나서는 중내산에 하였습니다. 임금은 갖은 의원과 무당을 데려다가 치료도 해보고 굿도 해보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옥사를 지키는 문지기 두 놈이 그 이야기를 두런두런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쥐에게서 얻은 막대를 만지작 만지작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막대라면. 그리고는 큰 소리로 문지기들에게 말했습니다. 하, 이럴 수가. 나를 놔주면 내가 임금님의 딸을 고쳐드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 임금님의 딸의 병을 알면서도 고쳐드릴 수가 없구나. 그러자 문지기들이 그 이야기를 사또에게 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더냐? 한번 가봐야겠다. 사또는 그렇게 그 총각이 있는 옥사로 갔습니다. 네가 정말로 임금님의 따님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갇혀 있으니 네 놈이 이곳을 나가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사또가 의심하자 총각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못 믿으시겠다면 다 죽어가는 식물이나 동물을 저에게 주어보십시오.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서 다 죽어가는 난초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난초를 살려내면 내가 너를 임금님에게 보내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면 안 되니 잠시 자리를 물려주십시오. 알겠다. 여봐라, 다들 나가라. 잠시 후에 돌아왔을 때 난초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를 농락한 죄를 달게 받을 것이다. 사또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옥사를 나왔습니다. 모두가 나가자 이 총각은 막대를 가지고 난초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 죽어가던 시든 난초가 푸릇푸릇 다시 살아났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옥사로 들어와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너의 말이 참이었구나. 이럴 수가. 당장 임금님께 이 사실을 고해야겠다. 사또는 그 길로 임금님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그 서찰을 받은 임금님은 당장 총각을 궁으로 불러들이라 명하였습니다. 총각은 결국 그렇게 임금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총각을 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수많은 위원들과 하물며 무당까지도 다녀갔는데 내 딸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해주셔야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무엇이냐? 환자를 방 안에 갖다 모시되 그 방엔 저만 들여다 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을 보지 못하게 문을 죄다 문틈도 없이 가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환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고쳐보거라. 너의 뜻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환자를 방으로 들여보내고서는 문은 전부 다 봉하고 다 막고 있으니 총각은 그제서야 막대를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앞으로 재고 뒤로 재고 하면서 임금의 딸에게 병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재어보았습니다. 임금은 방 앞에서 초조하게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총각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정말인가? 어서 문을 열어라. 신하들이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워만 있었던 임금의 딸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딸아, 우리 딸. 드디어 살아났구나, 우리 딸. 아바마마. 임금과 임금의 딸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임금은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딸을 살려주었으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그러자 총각은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다. 너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냐? 그러자 임금의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저분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분에게 시집을 가서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허허허, 그렇구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 딸이 이렇게 말하는데. 총각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머리를 긁적긁적 하였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만 저 같은 놈도 괜찮으실런지요?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위를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내 사위가 되게나. 그렇게 총각은 임금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임금의 사위가 되어서 궁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황제의 딸이 병이 나서는 죽게 되었다고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기 조선 임금의 딸이 낫지 않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중국의 황제가 그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금은 사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복의 사위, 저 중국의 황제가 자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구만. 혹시 가서 중국 황제의 딸을 고쳐줄 수 있겠는가?
그렇군요.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황제의 딸을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총각, 아니 이제는 임금의 사위는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그 조선 임금의 딸을 고쳤다는 자인가? 내 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몇 년째 자리에 누워 있다네. 내 딸을 고쳐주시게나. 황제가 이야기하자 이번에도 임금의 사위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황제 또한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사위는 그렇게 중국 황제의 딸도 병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황제는 이 임금의 사위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의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 저의 나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중국 황제의 딸은 깨어나 자신을 치료해준 이 임금의 사위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조선에 가서 살래요. 평생 저를 살려준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자는 이미 혼인을 하였다 딸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그러자 황제의 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를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또 시름시름 앓게 될걸요? 아이고, 딸아. 알았다. 이보게 자네. 어쩔 수 없구만. 나의 사위가 되게나. 자네와 같은 능력자를 사위로 삼는 것도 나쁘진 않지.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 황제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황제의 명이었기에 이 임금의 사위도 감히 거절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선 임금의 딸은 큰 마누라가 되었고 중국 황제의 딸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사람은 드디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꾼 꿈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은대야에다가 세수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또 세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세수를 금대야에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좋은 꿈이기에 이 꿈 기운 빠질까봐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주 신기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풀이를 은대야에다 세수를 한 것은 임금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세수를 한 거고 금대야에 세수를 한 것은 중국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세수를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꿈 이야기는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졌고 사람들은 그 꿈을 아주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구복 여행.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고 사는 아버지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으나 살림살이가 좋아지질 않고 하루가 다르게 가난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굶어 죽을 판이니 우리는 왜 이리 복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왜 우린 복이 없느냐고 물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하늘나라를 어찌 간단 말이냐. 하지만 막내 아들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도 갑니다. 하고는 하루는 쇠 지팡이를 하나 들고 오더니 하늘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하늘나라가 어딘지 몰라도 이 쇠 지팡이가 닳도록 가면 하늘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걷고 걸어 간 곳이 바닷가 근처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계속 걸어댔으니 배가 잔뜩 고팠던 막내 아들은 근처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이 집에서 밥을 좀 얻어먹고 쉬었다 가야겠구나. 하고는 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주인 계시오. 그러자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나가는 개기온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렇게 막내 아들은 방을 얻어 들어가 저녁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주인이란 젊은 여자 하나뿐이고 식모랑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 주인 여자와 저녁을 먹은 뒤에 마당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령은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난 저기 산 너머 마을에 농사꾼 집에 사는데 그 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가난해지고 살림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늘나라에 물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 여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군요. 혹시 기왕 가시는 길 하늘나라에 닿으시게 되면 제 사연도 좀 가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사연이요? 이 앞에 논과 밭이 다 제 것이어서 남부러울 것 없어 이제는 남편만 있으면 되는데 남편을 얻기만 하면 자꾸만 죽어서 맨날 과부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찌해야 남편을 얻을 수 있는지 좀 가서 물어주십시오. 하니 막내 아들은 그러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밥까지 얻어먹고 막내 아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바다 끝에 도달하니 갈 길이 없어 방황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배가 있어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조그만 배가 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습니다. 막내 아들 또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막내 아들은 망망대해에 조그만 배와 함께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살았나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니 웬 이무기 한 마리가 자신의 배를 등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무기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막내 아들은 그 이무기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운이 좋았구나. 나를 만나다니. 그런데 웬 사람이 여기로 오느냐? 이무기가 물으니 이 막내 아들이 자신의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무기가 가만 듣다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하늘을 가도록 해줄 테니 내가 용이 될 때가 다 되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용이 되지 못하는 건지 그 이유를 물어다오. 그러자 총각은 이번에도 그러겠다 하였습니다. 총각의 대답을 들은 이무기는 입으로 안개를 뿜어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이 막내 아들은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을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몸으로 어찌 이곳을 왔단 말인가? 옥황상제가 놀라서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왔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저희 가족 사부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집신이나 삼아야 겨우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는 왜 복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 옥황상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다 팔자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늘 어찌 묻는 것이냐? 그러자 막내 아들은 또 물었습니다. 저희 복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저 바닷가 근처 마을 사는 여자는 어찌 계속 남편이 죽어나간답니까? 그 여자 또한 발자가 기구하여 여의주를 얻은 남편을 얻어야 해로하고 살지. 여의주가 없는 남편은 죽고 만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 아래 바다에 사는 이무기는 왜 용이 못 됩니까? 그놈은 욕심이 많아서 여의주를 하나만 가지면 용이 될 것을 2개를 가져서 못 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내 아들은 저희 집 사정은 해결할 길 없이 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듣고는 도로 나와서 무지개 다리로 와서 그것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아래 이무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더냐? 이무기님은 욕심이 많아서 여의주가 2개라면서요? 절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래, 그래라 하고 1개를 주니 이무기는 이내 용으로 변하였습니다. 용은 고맙구나. 내 너를 육지로 바로 보내주마. 하더니 배에 앉은 막내 아들을 바닷가 근처 마을로 떡하니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은 그 여의주를 들고 그 과부 여자에게 갔습니다. 그 과부 여자도 이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그래, 내가 일이 된 연유를 혹시 물어보셨나요? 하니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의주를 얻은 남편을 얻어야 100년해로 한다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의주를 내가 가졌으니 저와 혼인하십시다. 그러자 그 과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랬었군요. 좋아요. 그렇게 결국 막내 아들은 그 과부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동네로 모셔와서
큰 기와집도 지어주고 논과 밭도 떼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함께 넉넉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훈장님 장가 보내기. 어느 마을에 한 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훈장이 잠시 다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방학이 되어 다시 원래 집으로 귀가를 해야 하는데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그런 훈장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훈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고 싶구나. 떨어지기가 싫다. 그런데 그러기를 봄에도 그랬는데 가을에도 그러고 겨울에도 그러고 그렇게 무려 3년이란 세월을 그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서당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따로 모인 자리에서 훈장님이 도대체 왜 집에 안 가시는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훈장님은 방학인데도 서당에만 계시고 집에 돌아가시질 않으니 어찌 된 것일까? 그러게 말이야. 아니, 우리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야 많이 배우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이 아니고 많이 필요해. 아유, 훈장님이 계시니 뭐라든 눈치가 보여. 좀 방학이면 그래도 자유롭게 생활하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조금씩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리한 학생이 말은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만 있자 다른 학생들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냐? 훈장님이 왜 안 가시는지 안 궁금해? 다른 학생들이 묻자 그 영리한 학생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훈장님은 호라비인 것이 분명해. 색시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집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영리한 학생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하, 그렇겠구만. 예쁜 색시가 있으면 방학이 뭐여? 방학이 아니어도 그냥 집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훈장님을 떠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학생이 서책을 보는 훈장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슬쩍 물었습니다. 훈장님, 방학인데 집에 안 가십니까? 가서 자식들 얼굴도 좀 보고 부인 얼굴도 좀 보고 하셔야죠. 그러자 훈장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니, 혼인도 안 한 몸인데 무슨 자식이 있겠느냐? 날 놀리는 게냐?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쩌다가 그 연세에 혼인을. 이놈아, 잔말 말고 가서 서책이나 한 줄 더 읽거라. 학생은 더 혼나기 전에 후딱 자리를 피해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맞아. 결혼을 아직도 못하셨네. 아니, 그럼 빨리 장가를 드셔야 우리가 방학 때 좀 편할 것이 아닌가? 우리 힘을 모아보세. 그래서 학생들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훈장님을 장가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훈장님에게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훈장님은 장가 가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자 훈장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린고? 너희들이 왜 내 장가 걱정을 하고 그러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리한 학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나이가 많은 노처녀 한 분이 있는데 훈장님하고 나이로 보나 멋으로 보나 참 알맞은 한 쌍으로 보여서 딱 생각이 나서 엿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응? 훈장님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관심 없는 척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생각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노총각 삼촌한테나 한번 물어봐야겠네. 아니, 생각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훈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영리한 학생을 보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걱정 마시고 나중에 제 말만 잘 들어주세요. 영리한 학생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리한 학생은 그 노처녀의 집으로 새벽녘에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계시오 하고 불러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온 거니? 이런 새벽에? 잠에서 깬 그 노처녀는 나와서 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누님, 우리 훈장님 여기 안 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노처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아니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을 뭐하러 와?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아니 어제 저녁에 여기 오신다고 했는데 하고는 그냥 와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 학생은 또 그 노처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훈장님 여기 계시죠? 하니 이제는 그 노처녀가 몹시 화가 나서는 아니 왜 자꾸 너희 훈장님을 아침부터 여기서 찾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두 번이나 쫓겨난 학생은 서당으로 돌아가서는 훈장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훈장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깜깜할 때 그 누님 집 뒤에 가 계시다가 제가 계시오 하고 그 누님을 찾으면 분명 그 누님이 나와서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쓰고 누워 계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그 학생이 그 노처녀를 또 불렀습니다. 우리 훈장님 여기 계세요? 그러니 그 노처녀가 잔뜩 화가 나서는 이놈의 자식 가만히 안 둔다? 하고 방망이를 들고 쫓아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문 앞에 있던 훈장님이 몰래 문으로 들어가서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걸 본 학생은 그렇게 나를 때릴 것이 아니라 우리 훈장님이 진짜 거기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그렇게 외쳐대니 마을 사람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인가 이 새벽에? 이 학생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그러면 그러자 가보자 하여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그 노처녀 집에 훈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없다니까 그러네 정말. 그 노처녀는 그러면서 방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훈장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훈장님 여기 있는디 왜 누님은 전전날부터 계속 나를 속인 것이오? 여기 계시면 계시다고 하면 될 일이지. 아니 동네 사람들도 그걸 보더니 박수를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잘 되었네 잘 되었어. 마침 이 동네 노처녀 노총각 둘이서
이리 잘 지내고 있었다니. 이제 혼인만 하면 되겠구만. 축하하네, 축하해. 갑자기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과 그 노처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노처녀는 기가 막혔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영 마음이 걸린 훈장님은 결국 나와서 그 노처녀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난이 지나쳤소이다. 나 또한 함께 거들어 그대를 창피하게 하였으니 정말 미안하오. 마을 사람들,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저 이 학생들이 나를 장가 보내겠다고 작정하고 벌인 일입니다. 훈장님이 점잖게 설명을 해보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저들끼리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만요, 훈장님.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잘 해보세요. 우리가 마을 잔치 한번 열겠구만. 학생들이 아주 장어다, 장해. 훈장님은 계속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허허, 이거 미안하오. 이왕지사 일이 된 거 나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소? 훈장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해오자 노처녀는 얼굴이 잔뜩 붉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정말로 훈장님과 노처녀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훈장님은 방학 되면 집에 가서는 서당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보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신랑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랑이 바보인 것은 아무도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는 신랑이 바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바보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친정아버지가 설날에 집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처음 집에 오시는데 남편이 바보인 것을 아시면 충격을 받으실 거야.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안 되겠다. 남편이 바보인 걸 들키면 안 되니 잘 단속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내는 바보 신랑에게 장인이 왔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인사법을 가르쳤습니다. 인사법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아내가 부엌에서 방울을 한번 흔들면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하고 다시 방울을 흔들면 처남도 잘 있습니까? 한 다음 다시 또 방울을 흔들면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하며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도 마음이 영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소. 나 다 외웠소. 꼭 잘해야 돼요. 처갓집 식구들이 왔는데 인사 정도는 제대로 해야죠. 압류. 시키는 대로 잘할 테니 걱정 마시오.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워낙 열심히 연습했기에 바보 신랑도 이제는 아내가 가르쳐준 것을 다 외웠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집에 찾아오자 아내는 부엌에서 방울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바보 신랑은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호호, 그래. 혼인을 하고 처음 보는구만, 우리 사위. 잘 있었는가? 그때 부엌에서 아내가 방울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처남도 잘 있습니까? 허허허, 그럼 잘 있다네. 다시 아내가 방울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오, 그래. 그렇게 바보 신랑은 연습한 대로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한편 장인은 장인대로 매우 흐뭇했습니다. 사실 사위가 바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 확인하려고 온 것인데, 이렇게 예의 바른 사위라면 바보라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는 이제 안심을 하고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엌 바닥에 앉아있던 강아지가 조금 전에 바보 신랑의 아내가 흔들던 것을 보고 방울을 물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바보 신랑은 얼른 안녕하십니까? 처남도 잘 있습니까?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가? 장인은 그런 사위의 말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신랑은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인사를 왜 또 하나? 처남도 잘 있습니까? 아이, 잘 있대도.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아니, 자네 왜 절을 자꾸 하나? 절은 아까 했는데 왜 이러는 겐가? 장인은 보다 못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밖에서 자꾸 절을 하라고 부인이 방울을 울리잖아요. 바보 신랑은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절을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꽃감. 아주 깊은 산 속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변 산에는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마을에 내려오진 않았지만 산에서 사람을 만나면 공격하고 잡아먹어서 사람들은 호랑이 무늬만 봐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산이 눈으로 뒤덮이고 너무 추워서 호랑이도 먹을 것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뭐 먹을 게 없을까? 결국 마을에 내려오지 않던 호랑이는 마을 근처까지 와서 먹이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계속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호랑이는 호기심에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느새 어느 집 창가에 와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호롱불 하나가 흔들흔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오랫동안 울고 있을까? 호랑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집안을 살핀 다음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저런, 늑대가 오겠어. 빨리 그쳐라, 어서. 늑대가 눈을 딱 부릅뜨고 입을 벌리고 있네? 으앙, 으앙.
엄마는 아무리 달랬지만 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는 또 저것 봐라. 이번엔 곰이 오려나 보다. 하고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호랑이는 그 집 창문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그 광경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대단하네. 어떤 아이길래 늑대도 곰도 무섭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다시 배가 고픈 것을 느끼고 불쑥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저 봐라. 창문 아래 호랑이가 와서 앉아있다. 호랑이는 이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하여 저도 모르게 얼른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깜짝 놀랐지? 허허허. 호랑이는 엄마의 말에 놀란 자신이 우스워서 잠시 당황했다가 다시 방 안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아주 태연하게 울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아이가 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럴 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 호랑이는 지금까지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짐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호랑이가 집 앞에 와 있다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늑대, 곰에다 호랑이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자기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 식으로 자기 울음을 그치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무리 무서운 동물을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이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가? 아무래도 진짜 내가 방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봐라. 꽃감이다, 꽃감. 그러자 울어대던 아이는 울음을 뚝 하고 그쳤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호랑이에게도 괜한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꽃감? 꽃감.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저 겁없는 아이가 갑자기 저리 조용해진단 말인가? 처음 듣는 동물인데 하여간 굉장히 무서운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자 호랑이는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자꾸 쿵쾅쿵쾅 떨려왔습니다. 내 생전에 나보다 무서운 동물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건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구나. 그 곶감이 만약 이곳으로 온다면 이거 큰일이 아닌가. 호랑이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단숨에 산 깊은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엄니, 빨리 곶감 주세요. 맛있는 곶감요. 호랑이가 가고 난 뒤 방에서는 곶감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곶감이 무서웠던 호랑이는 그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화꽃의 전설. 오래된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먼 나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 나라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먼 나라 사람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과 딸은 어느새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딸의 아버지는 그 청년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랑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딸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꼭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딸은 청년에게 기다릴 것을 다짐하였고 자신이 꽃을 좋아하므로 자신의 나라에선 볼 수 없는 꽃과 씨앗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큰 돈을 모으게 된 청년은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다시 그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화꽃과 꽃씨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릴 줄만 알았던 그 딸은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쳐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이 청년은 낙담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그 딸을 사랑하는 감정에 갖고 온 꽃씨를 심기로 하였습니다. 땅을 파고 하나의 씨앗을 묻을 때 청년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모두 당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년의 눈물은 씨앗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후에 하얀색 국화로 피어났습니다. 정녕,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나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다시 씨앗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에서 황색 국화가 피어났습니다. 청년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은 또 씨앗에 떨어졌고 적색 국화가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국화의 꽃말은 성실이고 황색 국화의 꽃말은 짝사랑, 적색 국화의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되었다고 합니다.